처음 우리가 할 거는 이제 경제지리학부터 할 거예요. 이게 인문지리 같은 경우에는 이 경제지리에서 3문제 정도니까 12점 정도. 그 다음 도시지리에서 3문제에서 한 12점 정도에서, 이 경제지리하고 도시지리 이 부분이, 인문지리 이 반 이상 출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은 경제지리를 할 건데, 이 경제지리 중에서도 요 보면, 그동안에 나왔던 이런 걸 본다면은 이 지금 이게 뭐야 왜 안 돼? 지금 요거를 요렇게 왜 이게 안 써져? 이걸 누르고 해야지. 다시 하자. 인문지리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문지리는 경제지리에서 3문제에서 12점, 도시지리에서 3문제에서 12점에서 24점 정도가 이 경제지리와 도시지리에서 출제가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경제지리부터 우리가 할 건데, 이 경제지리에서 보게 되면 이 기출문제 분석표에서도 이제 나타나듯이 주로 나오는 부분이 어디냐 하면은 요렇게 여기까지 해서 최근에 출제를 보면 이 경제지리학이 새로운 접근, 그 다음에 자본주의 지리적 영향, 그 다음 글로벌 경제 분석 방법, 요 세 부분에서 12점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을 상당히 이렇게 어렵게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최신 이론들 같은 것들이 요런 데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좀 낯선 부분도 있고, 또 이렇게 잘 정리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정리를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생산 방식의 변화다 그러면 당연히 뭐냐면 이 포디즘에서 포스트 포디즘으로 변화가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여기 요 포스트 포디즘과 관련지어 가지고 이런 것이 이제 주로 이 신경제지리학과 연결된다고 할 수가 있는데, 신경제지리학이다라는 건 아주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이 지역의 지역, 그래서 이 지역의 의미를 재발견을 하자 하는 그런 의미로 접근하는 게 신경제지리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경제지리학이 새로운 접근이다라고 해서 이 얘기를 하는데, 이 지역 신경제지리학은 지역과 관련져서 이제 뭐 포터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클러스터, 그다음 뭐 지역 혁신 체계, 쿠크의 지역 혁신 체계, 뭐 이런 식으로 이론들이 나가는 것, 그런 거라고 할 수가 있고, 그 경제지리학에 새로운 접근했을 때는 이제 시험에 이제 뭐 연달아 나온 게 뭐냐면 이제 진화 경제지리학이다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경로 의존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고착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작년에 이제 내가 뭐 모의고사에도 내기도 했었지만은, 여기에서 좀 더 나가서 이제 경로 창출이라든가, 뭐 회복력이라든가 하는, 이런 개념들을,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이제 진화 경제지리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 지역과 관련되는 건데, 요 지역과 관련되면서 이 새로운 접근으로 이제 소개가 되어지는 게 뭐냐면, 이제 이 제도 경제 지리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도 경제 지리학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 지역 내에서 이 공간적으로 모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도적인 밀집이라든가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스리프트 같은 학자가 주장을 하는 이런 거라고 할 수가 있고, 이게 제도적인 밀집이 이루어지는데, 이 제도적인 밀집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냐? 지역 내에서 이루어진다, 이거죠.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이 경계를 상당히 강조를 해요. 이게 이렇게 경계를 강조를 하게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잘 소개는 안 되고 있지만은 이제 신지역지리학이다라고 그랬고, 신지역지리라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연결이 돼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이제 이 시험에 어쨌든 상당히 많이 나온 게 이제 하비, 그 다음에 이제 닐 스미스, 그 다음에 이제 도린 메시 뭐 하는 이런 학자들 나오는데, 이게 지리 정치 경제학이에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그 막시즘으로 연결이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막시즘으로 이 연결이 되는 건데, 합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나는, 그 용어, 이미 시험에 한 2번 정도 나왔었죠. 그래서 합의가 얘기하는 것, 상당히 강조하는 게 뭐냐, 이 공간적 조정이라는 요런 개념. 그 다음에 이 건조 환경이라는 개념. 그래서 요런 것들이 잘 나타나는 게 이제 도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도시에서 이 자본이 저건 자본은 끊임없이 이윤 창출을 위해서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자본의 순환에서 뭐 1단계, 2단계, 3단계 뭐 이런 식으로 나뉘어지는데, 그 돈을 이 건조환경에 많이 투자를 하게 되고, 그런 것을 공간적 조정이라고 하고, 그런 것에 의해서 교회화도 결국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요게 이제 더 나가면, 아직 시험에 안 나온 용어지만은, 이 합의가 초창기에는 이 건조 환경이나 공간적 조정을 굉장히 강조를 했더랬어요. 그러다가 이 나중에 가서는 뭐를 갖다가 이 강조를 하냐면 시공간 압축이라는 이런 개념을 상당히 강조를 해요. 그래서 아마 다음에 만약에 이제 문제를 낸다면 이런 시공간 압축이라는 이런 개념과 관련지어서 낼 수 있지 않을까. 요거는 이제 잔넬 같은 경우에는 시공간 수렴화라는 이런 용어를 사용을 했었고, 이제 기든스 같은 경우는 시공간 원격화 뭐 이런 용어를 사용을 했었는데, 하비는 시공간 압축이라는 개념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상품을 생산하는 주기가 짧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본가들이 이윤을 창출해내기 위해서 얼마나 빨리 생산을 해낼 수가 있는가 하는 이런 쪽으로 가게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 그러니까 잔넬이 시공간 수렴화라는 거 플러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시공간 압축이라는 것도 어쨌든 시공간 수렴이다 이거, 짧아진다 이거. 근데 그런 것이 이 자본가들의 이윤 추구에 이 도움이 되도록 한다 하는 의미로 시공간 압축이라는 용어를 써요. 여기 지워야 돼, 이게 쓸래니까. 근데 일단 해봐. 그리고 합의 제자라고 그랬죠. 합의 제자 해가지고 여기다 쓸게, 위에다. 이 합의 제자 해가지고 이 닐 스미스가 이 도심, 그러니까 구도심 지역이 개발이 되는 그런 걸 용어로 뭐라고 그래. 옛날에는 그 용어 쓰는 게 한 3번 정도가 나왔어요. 오래전에.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요런 거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 자본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냐, 이윤을 따라다닌다 이거야. 이윤을 따라다녀. 그러다 보니까 이 잠재적 지대, 그 다음에 실제 지대일 때 그 지대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곳으로 자본이 이동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합의가 얘기하는 것과 관련지어서 돈이 이제 많이 남았어. 그 남은 돈을 어디다 투자하냐? 교회 적에다 새로운 고정 건물이죠. 요런 데다가 그러니까 고정 자본으로 투자를 해. 그러다 보니까 교회화가 이루어졌는데, 그 교회화가 이루어진 거에서 다시 또 구도심으로 돌아오게 된다. 왔다리 갔다리. 그걸 뭐라고 그래? 왔다 갔다. 그래서 시소운동이라는 뭐 요런 개념을 이제 줘가지고, 요게 또 이제 시험에 또 나왔었죠. 이 용어 쓰는 게. 그래서 이 지대 격차라는 지대 격차라고 하는 요런 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다 이거죠. 근데 여기에 이 메린 도시 같은 경우에는 여기저기에서 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관계 어떤 그 지리학 여기서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제도적인 밀집해가지고 그 경제 지리학에서 얘기하는 이런 경계가 이 강조가 되는 이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이제 글로벌 장소감이라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게 그 보기 글 중에서 뭐 이렇게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가 하는데, 거기에서 뭐 경계나 네트워크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뭐 서술해봐라 이런 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죠. 그죠? 그게 바로 그런 거로 해서 그게 이제 관계 이제
경제 지리학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연결이 되어지는데, 여기서는 지역을 강조를 하지만 여기에서의 지역이라는 것은 뭐냐? 경계라는 것이 없다. 그래서 어떤 글로벌 장소감, 그러면서 이제 이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하고 연결되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 경제지리학이 새로운 접근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 뭐 추가한다면 이제 뭐 문화 경제지리학이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페미니즘 지리학 해가지고 나오는데, 이 페미니즘 지리학 같은 경우에는 이 임용시험에선 재작년에 이제 그 빙산 모델 뭐 이런 정도만 그 문제를 냈는데, 내가 그 문제를 만들려고 하면서도 이 페미니즘 지리학은 진짜 문제 만들기가 되게 어려워. 잘 못 만들겠어요. 그래서 억지로 이제 뭐 해서 뭐 공간적으로 어떠냐, 남성과 여성 따졌을 때 어떠냐 하는 그런 정도인데, 왜 도시라고 썼어? 메시 같은, 도린 메시 같은 경우, 이 메시야, 메시, 메시 같은 경우가 그런 페미니즘 지리학하고도 또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연구를 했을 때, 이제 뭐 영국에서 이렇게 어떤 광업 지역이, 주로 남성 노동자들이 노동을 했는데, 이 광업이 쇠퇴하게 되니까, 이 다국적 기업이 거기에다 이 생산 공장을 만드는데 주로 뭐냐? 경공업 제품을 생산하는 것. 그래서 여성 노동자들이 들어가고, 그래서 임금 수준이 떨어지고, 뭐 하는 그런 것들로 얘기를 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페미니즘 지리학의 범죄에 포함을 시켜요. 뭐 그런 정도 우리가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자본주의 지리적 영향이다라고 해가지고 작년에 이제 이 세계 도시 체계에서 뭐 GWC라고 그래가지고 그 전에는 이제 뭐 중심부 반주변부에서 세계 도시 체계 뭐 이런 건 냈다가 처음에 이 프리드만이 제시했던 세계 도시 체계에서는 자본주의 국가만 가지고 세계 도시 체계를 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GWC라고 해서 그것도 프리드만이 만든 연구소야. 거기에서 이제 이 생산자 서비스업의 본점과 지점,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이 공산주의 국가까지도 다 포함을 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세계 도시 체계에서 이게 달리 나타나더라 하는 뭐 그거 이제 도시지리에서 그 도시지리학 개론이라는 책을 이제 많이 보는데 그 며칠 전에 책이 새로 나왔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보니까 그 지도 2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전과 후 세계 도시 체계가 어떻게 비교가 되는가, 이런, 아마 그거 가지고도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이제 도시지리에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뭐 조정자본주의냐, 뭐 자유자본주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경제 분석 방법이다 할 때는 어떻게 보면 크게 3가지를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뭐냐? 첫째, 글로벌 상품 사슬이라는 글로벌 상품 사슬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글로벌 가치 사슬이다. 그 다음에는 글로벌 이 생산 네트워크다 뭐 해서 이 3가지를 이제 비교 분석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낸데, 처음에는 요 글로벌 상품 사슬에서 여기에서 이 정부, 갑자기 거버넌스가 이 생산자 중심이냐, 구매자 중심이냐 뭐 하는 뭐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문제를 몇 개를 냈어요, 기출해서. 그리고 요 가치 사슬 관련해서는 이제 뭐 시장형이냐, 하면서 이제 이 몇 가지 유형들을 쫙 이렇게 구분을 져가지고 정보의 어떤 이 소통 방식이라든가 통제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냐서 위계형이라고 해서 뭐 위에서부터 그냥 완전히 하는 통제를 하는 뭐 그런 것, 시장형 같은 거 완전히 이제 말 그대로 시장에 맡기는 뭐 이런 거로 해서 구분을 져서 한 거고, 요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는 요 2가지를 다 포함을 시킨 거야. 그러면서 이 네트워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는 뭐 이런 거로 해서 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주로 지금 얘기한 요 내용들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숙지를 하면 돼요.
그 내용을 숙지를 하면서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비교 설명할 수 있는가, 서술, 글로 써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 글로 우리가 써볼 건가. 내년에도, 올해지, 그러니까 올해도 마찬가지로 아마 이 부분에서 주로 시험에 나올 거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머지 중에서 이제 한 문제가 나오는 거야. 그렇다고 우리가 어디가 나올지 몰라. 그렇다고 뭐 나머지 무시해도 되냐? 그런 건 아니겠죠. 그래서 어쨌든 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되, 다른 것들도 같이 정리를 해둬야 된다 하는, 뭐 이런 걸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 옛날에는, 여기에는 지금 이게 안 나와 있지만, 이 중심지론 같은 게 무지하게 많이 나왔었어요. 중심지론이.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 뒤에 쭉 정리를 하겠지만, 어쨌든 이 지역주의라는 거하고, 즉, 지지죠, 지역지리. 그래서 이 지역성을 강조하는, 요런 것이 이 중심이 되었었다 이거죠. 어떻게 이 지역의 특성을 규명을 할 것인가. 그게 지리학이 수행을 해야 될 거다. 그래서 이제 하시온 같은 학자에 의해서 이 대표적이다. 뭐 그 전에 이제 좀 이따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뭐 해트너가 됐든, 그 다음에 이제 뭐, 리터. 뭐 그런 식으로 쭉 이렇게 내려오는 거에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셰퍼 같은 사람이 이 뭔 소리야, 이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면서 이 논리자는 이제 흔히 많이 빼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실증주의 지리학이 나오게 되면서, 지리라는 것은 뭐냐? 과학적이고 법칙성을 규명을 해야 된다. 뭐 하면서, 나오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법칙성이 규명이라는, 이런 것이 이제 상당히 강조가 되면서 결국 이 계통지리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 지리학의 어떤 그 본질이다라고 이 얘기가 되어지는, 뭐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 논리실증주의의 대표적인 이론, 1차 산업의 이론은 뭐가 되는가? 튀넨의 농업입지론. 2차 산업의 대표적인 이론은 뭐야? 베버의 공업입지론. 3차 산업의 대표적인 이론이 뭐야?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나왔던 거야, 이게. 근데 이런 논리 실증주의 하다 보니까, 야, 우리 지리라는 게 결국 어떤 지역이라는 이 땅을 우리가 연구하는 건데 이게 되겠냐, 이건 안 된다 하면서 이제 새롭게 이런 접근들이 나오게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서비스 산업 같은 경우가, 뭐 이렇게 돼 있지만, 작은 거로,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어떤 이 세계 도시 체계에서 뭐를 기준으로 하냐, 그랬을 때 생산자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다라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연결해서는 이렇게 이제 물어보고 해요. 최근에 와서 이 농업이라든가 이 자원지리학 같은 경우는 거의 안 물어봐. 그렇다고 우리가 저걸 무시할 수가 없잖아. 아마 이제 내 생각일 때는 저건 어쨌든 이 아리백, 신재생에너지라는 이게 지금 굉장히 세계적인 화두예요. 그러니까 이 신재생에너지와 관련지어서 문제를 내야만 될 것 같은데, 당연히 내야 될 건데 아직까지는 안 내고 있어요. 그래서 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 경제지리학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출제가 됐나 하는,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지금 이렇게 얘기했지만 어쨌든 이 학사를, 지리학사가 지금 대학 교육과정에도 없죠. 있나? 넣었구나. 그게 한동안 빼버렸었어. 지리학사라는 것 과목 자체를 이 대학에서 아예 안 가르쳤는데, 요새는 좀 가리키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학사와,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는 뭐 관계 경제 지리학이라든가 지리 정책 경제학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일종의 학사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진화 경제 지리학, 이게 최근에 어떤 그 학사, 최근에 어떤 이 학문적인 흐름,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문제를 내는데, 그렇다면 그 이전에도 혹시라도 내면 어떡하지 싶어서 여기다 일단 넣어놨어요. 요거는 뭐 꼭 나온다라는 생각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이 이렇다는 정도만 우리가 알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흔히 우리가 이제 지리학의 시작을 뭐 이 고대 때부터 뭐 얘기하려면 뭐 계속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까지는 얘기 안 하고, 근세, 그러니까 근세, 근대, 뭐 현대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래서 근세의 어떤 지리학이 대표적인 거로 이제 바레니우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 학자라고 하기도 그래. 28살에 죽었잖아요. 이 사람은 뭐냐, 암스테르담에서 이제 거주하면서 이제 선원들한테 얘기를 듣는 거야. 자기가 뭐 직접 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얘기 듣는 걸 가지고 정리를 하는데 잘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일반 지리학과 특수 지리학으로 나눈다, 뭐 해서 여기에 보면 이게 지금 내가 이 편집 이런 거 못하니까 사진 찍어서 하다 보니까 좀 흐려. 그래서 뭐 이런 거를 막 외우라는 얘기 아니에요. 혹시 몰라서 했으니까 일반 지리학, 특수 지리학으로 나누더라, 뭐 하는 정도만 알아두고 가도 된다 이거죠. 응? 막 억지로 외우려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응? 그리고 이제 이 지역지리에서 1930년에서 1950년 해가지고 이 하쇼니 이제 대표적인다 이건데, 요 전에 이제 이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는 것으로, 누구를 얘기를 많이 하면 훔볼트하고 리터를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새는 이제 그런 말을 안 하는 것 같은데, 무슨 뭐 음악의 뭐 아버지니 뭐의 아버지니 뭐의 어머니니 뭐 이런 말들을 되게 많이 했었어. 응? 그래가지고 이 자연지리학의 아버지 훔볼트, 뭐 인문지리학의 아버지 리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는데, 요새는 뭐 그런 아버지 어머니 뭐 이런 말은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연지리라는 거에서 훔볼트를 이제 대표적인 그 근대의 학자로 얘기를 하는 거고, 인문지리학에서 리터를 얘기를 한다 해서 요 정도만 알아도 될 것 같아요. 그냥 학자들의 이름 들었어, 그 정도.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를 했냐, 훔볼트 같은 경우는 이 생물 지리학에서는 굉장히 높았죠. 그러니까 우리는 훔볼트에서 거의 취급을 안 하잖아. 근데 의외로 이제 이 생물학이라든가 경관 생태학이라는 게 또 있어요. 우리 지리하고는 큰 관계가 없는 거야. 오히려 다른 쪽에서 이렇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한 건 이제 트롤이라는 학자가 이제 경관 생태학이라는 거를 해가지고 항공사진을 이용해서 이 일정한 면적 범위, 그러니까 넓은 지역이겠죠. 항공사진이라는 거는 그 넓은 지역에 걸쳐서 경관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따져보는, 그래서 지리적인 요인이라든가 뭐 생물적인 요인이라든가 이런 걸 따져서 연구해야 된다, 뭐 하수 했는데, 우리는 그런 거 들어본 적도 없잖아. 그죠? 나오지도 않고. 근데 이 훔볼트라는 사람은 뭐 상당히 이렇게 많이 해. 이게 남아메리카 지역을 엄청, 이 사람이 돈이 많았던 것 같아. 뭐 특별한 직업이 없어. 근데 여행 세계 곳곳을 다 다니면서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고, 리터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건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도 돌아가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인간들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그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다, 뭐 해서 이제 목적론 쪽이다라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억지로 막 이거 외우지 말아요. 간단하게 들어봤어. 훔볼트 뭐야? 자연지리. 리터 뭐야? 인문지리 하는 그런 정도 알아두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비달드라 블라시는 뭐 많이 들어봤겠죠? 환경 결정론 라첼, 환경 가능론 브라시. 들어봤어? 못 들어봤단 말이야? 그래요. 그 라첼 같은 경우는 환경 결정론. 요거는 이제 우리가 환경 지리에서 임용 시험에도 몇 번이나 나왔어. 환경 결정론과 문화 생태학. 요런 것들 비교 기술을 하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것도 웃기는 게, 이 사람 이름이 뭐야? 우리들이 이게 못 들어봤다는 게, 이게 보면 맨 블라시 이러거든. 근데 이게 뭐냐면 블라시 지방에 사는 비달이야. 그러니까 비달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블라시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응?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이 라첼 같은 경우는
인간들이 어떤 이 살아가는 것은 자연 환경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진다. 그래서 인간은 자연보다 낮은 거죠. 그에 반해서 이 비달 같은 경우는 뭔 소리야. 인간은 얼마든지 자연을 극복할 수가 있다. 똑같은 갯벌이라도 누구는 조개 채취라든가 뭐 이런 거를 하겠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간척을 해서 뭐 그런 것들을 뭐 이렇게 농사를 짓을 수도 있고 하는 것으로 간다. 그래서 이제 생활 양식이라는 라모드비 해가지고 생활 양식이라는 뭐 이런 용어를 사용을 하면서 각 지역마다 달리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게 지리다라고 얘기해요. 그다음에 이제 슐레터 해가지고 이 슐레터 같은 건 이제 경관 형태학이라는 뭐 이런 거로 해가지고 우리가 자연지리에서 보면은 공부했었어요. 지형학이 어떻게 이 더 발전이 되는가 해서 경관 형태학으로 간다는 것 공부를 한번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슐레터 같은 경우가 그 구문화지리 해가지고 이제 사워의 어떤 그 문화 생태학, 그러니까 사워가 정확히 문화 생태학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사워를 얘기하면 이제 문화 경관 형태학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흔히 문화 생태학. 근데 문화 생태학은 스튜어드라는 학자가,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경관이라는 이런 것을 신문화지리학도 그렇고, 구문화지리학도 경관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하거든. 근데 이런 경관이라는 말을 이제 슐레터가 처음 썼다 하는 정도. 지금 이런 건 여러분 한번 들어보는 정도라고 넘어가는 거야. 막 외우려고 안 해도 돼요. 그다음에 이제 해트너라는 학자가 지역지리인데, 지역성을 규명하는데 비교를 해서, 규명하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이거고. 하션 셰프 아까 얘기했죠? 뭐 이렇게, 이 논쟁이 되면서 이제 계통지리학이 상당히 발전이 되게 되고, 이 셰퍼 논쟁 해가지고 요게 이제 발전이 된다라는 요것을, 이제 그 지리과 교육론에서는, 미국의 지리교육이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는가 해서 이제 HSGP라는 뭐 이런 것이 나오게 돼서 이 계통지리가 상당히 강조되는 식으로 이 내용 구성이 바뀌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연구에서 지리과 교육론에서 다시 한번 요 말은 나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나왔다 이거죠. 그러다가 이제 요게 나왔지만은 이제 신경제지리학이라는 요런 게 나오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역이 굉장히 중요해진다. 세계화가 이루어지지만 세계화만이 아니라 뭐냐면 동시에 지방화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지역이 상당히 중요해졌다. 그래서 이 지역의 자산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할래? 근데 지역이 중요해. 왜? 이 포디즘에서 포스트 포디즘으로 넘어가게 되니까 포스트 포디즘이라는 거는 범위 경제라고 얘기를 하고 좀 이따 이제 못 하겠지만 포디즘 같은 건 규모의 경제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게 범위 경제니까 이 중소업체들이 지역에 몰리더라. 지리적으로 몰리더라 이거야. 몰리더라. 왜? 여기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자기들이 작은 업체들이 혼자서 뭐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뭐 그러니까 모였어. 근데 이 여기에서 강조하는 거는 뭐냐? 혁신이 굉장히 강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혁신이 강조되는데 이 혁신의 원동력이랄까 하는 것은 뭐냐? 시험에서도 우리 지리과 교육론에서 무지하게 많이 나오고 근데 경제지리에서도 이걸 쓴 게 이 시험에 나왔었어요. 뭐냐? 혁신의 원동력이라는 건 뭐야? 암묵적 지식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암묵적 지식의 획득을 위해서 모이는 거고 이런 암묵적 지식이라는 건 결국 뭐야? 개인이 체득을 하는 거죠. 체득을 하다 보니까 이 인적 자본이라는 이런 것들이 이 강조가 되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시험에서 나오고 연결이 이렇게 흐름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외우려고 그러면 따로따로 외워야 되지만 이런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알아둬라 하는 의미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흐름을. 그 흐름 속에서 맞아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그러면 단순히 외우려고 하는 것보다는 흐름을 알면 외워져. 우리가 하는 거 외워지게 만드는 게 목적이죠. 그런데 이 몰리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더라. 그런 걸 뭐라고 그래? 집적 불이익 뭐 하는
이런 거로 얘기를 한다. 그리고 최근 경제지리학의 새로운 조금 전에 얘기했죠. 신지역지리라는 것도 있고 정치 경제학이라는 것도 있고 신지역지리하고 연결되는 게 뭐라고 그랬어? 요 제도 경제지리학해서 여기로 연결이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뭐 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다음에 이제 문화경제지리 문화가 곧 돈이야. 요새 K컬처 뭐 이거잖아요. K컬처 그 자체가 돈이야. 그래서 이 문화경제지리학인데 요거는 아직 뭐 시험에 안 나왔고 이 맥키넌 책 봐도 뭐 크게 설명을 안 해요. 그냥 문화가 돈이다 뭐 이러는 뭐 돈이 있으니까 문화를 쓴다. 그래서 이 젠트리피케이션이 되는 데 있어서 이런 문화를 창류하기 위한 새로운 족속들 뭐라고 그래? 뭐 딩크족이라든가 하는 이런 사람들이 나오게 되면서 그 젠트리피케이션의 어떤 사회적인 그 원인이랄까 이런 거로 작동을 한다 하는 그런 정도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 진화경제지리학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 경로 의존성이나 고착이라든가 하는 개념, 관계경제지리학은 이 어떤 이 부분과 이 반대가 되는 것, 뭐 반대, 어쨌든 대비. 여기선 지역이 경계가 뚜렷한 거야. 지역 안에서 뭐 이거야. 근데 여기는 뭐야? 그거 안 돼. 지역 안 갖고는 안 돼. 자, 이게 여기서 상당히 강조하는 게 뭐겠어요? 이 암묵적 지식의 획득을 위해서 뭐냐? 이 벌들이 왱왱왱 거려. 그걸 뭐라고 그래? 그러니까 뭐 그냥 카페 같은 데 가서 옆 사람 하는 얘기도 들을 수도 있고, 그게 뭐냐? 로컬 버즈다 이거잖아, 로컬 버즈. 지역적으로 벌이 왱왱거린다. 그래서 여기 이러다 보니까 이런 데서는 어떤 그 관계라는 것이 하드해야 돼, 소프트해야 돼. 다시 얘기하면 네트워크라는 것이 느슨해야 돼. 경직된 네트워크냐, 느슨한 네트워크냐, 당연히 느슨해져야지 되겠죠. 관계가, 그죠? 자유롭게, 부담 없이 쉽게 말해서 뭐 그렇게 이제 가는데. 근데 요것만 갖고는 안 돼. 관계 경제지리학에서는 야, 로컬 버즈만 갖고는 안 돼. 그러면서 시험에 2번이나 나왔던 건 뭐야? 글로벌, 파이프라인이라는 파이프 라인. 뭐 이런 식으로 이 개념이 연결이 되어지는 거다라고 할 수가 있대. 그래서 결국 이 인적 자본이 이 여기건 지금 뭐야 상당히 중요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뭐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최근에 와서는 여기에서 이제 뭐냐 관계 경제지리학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이 도린 메시 같은 경우가 얘기하는 것 뭐라고 그랬어? 글로벌 장소감이라는 이런 것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뭐가 또 중요해지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이 사회적 자본이라는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 사회적 자본이 또 중요해지게 되다 보니까 여기서는 뭐야 신뢰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진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 시험에서 이런 용어들은 이미 다 나왔었어.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다시 물어볼까? 임용이 하나 나왔다고 딱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나온 거를 다시 한 번 더 물어보고 다시 한 번 더 물어보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어쨌든 생각을 해두면 된다. 요 신지역지리라는 요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읽어봐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설명한 그 정도만 알고 있어도 돼요. 이거는 그냥 눈으로만 한번 이렇게 넘어가도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로컬리티 스타디에서 여기에서 이제 메시 같은 글로벌 장소감이라는 그러니까 이 지역의 어떤 경계라는 것이 딱 거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야, 지금은. 계속 왔다 갔다 네트워크에서. 이 네트워크라는 게 지역 내의 네트워크만이 아니라 지역 간, 더군다나 전 세계, 국제적으로 글로벌한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져 간다라는 요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만큼 이 지역은 또 중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정치경제학에서 요게 얘기했죠. 합의, 뭐 건조 환경, 공간적 조정, 시공간 압축 이런 단어. 근데 아마 이제 이 순서상으로 보면 다음에 낼 용어는 시공간 압축이라는 용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건조 환경, 공간적 조정이 나왔나? 공간적 조정도 나왔었죠 시험에. 근데 합의 관련해서는 어쨌든 이제 시공간 압축이 남았었지. 이 사람이 이 합의 평전에서 책이 몇 권이 나와 있어요. 합의가 우리나라에 2번 왔었어. 합의는 막시스트야, 공산주의자야.
근데 웃기는 게 이 사람이 지리학자라서 대구가 굉장히 보수적인 데라잖아. 대구에서 2번이나 이 사람이 학술 발표를 해. 포럼을 와가지고. 어? 어.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강조하는 게 시공간 압축이라는 이런 개념을 상당히 강조를 해요. 그래서 저는 다음에 내면 이제 요거를 낼 차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이제 메시 같은 경우에서 이제 노동의 공간적 분업이라는 요거는 이미 시험에 나왔었죠. 노동의 공간적 분업이라는 게 이게 다국적 기업. 요새 이제 다국적 기업이라는 용어보다도 초국적 기업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쓰잖아. 이 초국적 기업이 되면서 구상과 실행이 분리가 된다 이거야. 디자인 파트, 기획 파트, 그 다음에 어떤 생산, 기술의 어떤 발전, 그리고, 이제 뭐 실행에서 생산, 분공장,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나뉘어지게 되다 보니까 그거는 공간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분업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 국제 분업, 신국제 분업, 그 말에 괄호에다 국제 노동 분업, 신국제 노동 분업에서 노동자가 들어가도 똑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데 약간 차이는 나지만 뭐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직 안 나온 글로벌 장수감이라는 건 아직 시험에 안 나왔죠. 그래서 이 메시에서 요 글로벌 장수감이라는 요 용어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둬야지 된다 이거죠. 그다음에 이제 포디즘의 위기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해서 유연적 전문화론하고 이 조절이론하고 이렇게 2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이 조절이론자들도 사실 막시스트라는 거야 다. 그러니까 웬 놈 막시스트가 이렇게 많어. 근데 우리나라 임용시험에 최근에 보면 이 막시스트의 이 이론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젊은 지리학자들이 이 막시스트야. 그러니까 리버럴한 막시스트라고 봐야지 뭐 완전한 공산주의자라기보다는 이거를 구조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구조적으로. 응? 그러니까 개인이 못 산다. 어느 지역이 못 산다. 빈곤이 양극화된다. 빈곤이 심화된다. 불평등이 심화된다. 이런 걸 어떻게 바라봐야지 되겠니? 그런 구조적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정치, 경제적인 원인부터 봐야 된다. 그래서 그것과 연결시켜서 나온 게 또 작년에는 이제 정치 생태학이라는 그런 개념도 이제 시험에 나온 거다 이거죠. 지금은 그 다음에 이 지리과 교육론에서도 상당히 이렇게 많이 나왔던 거, 비판적 사고력을 함양시켜줘야 된다 하면서 이 하버마스의 어떤 지식 구분, 그게 벌써 몇 번이나 나온 거야. 그게 다 보면은 이 막시스트적인 관점, 그러니까 막시스트라는 거를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막시스트라는 게 뭐 공산주의자 이런 개념보다는 이 사회 구성체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니 했을 때 이 사회 구성체라는 것을 구조적으로 봐야 된다. 정치, 경제적인 이 틀, 그런 것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그 관점에서 보는 걸 강조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맥키넌 책에서 이 가져온 거, 표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요 공간 분석이라는 걸 우리는 흔히 이 실증주의 지리학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여기에서 이 실증주의라는 거는 뭐냐? 사람을 뭐로 전제를 해요? 사람이라는 것은 합리적인 인간. 그래서 이 경제인이라는 이런 용어를 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최소 비용으로 최대 이윤을 내려고 하는. 근데 이제 우리가 나중에 입지론에서 이제 얘기하겠지만은 이 행태주의 행렬이나 이런 데서는 경제인에서 최적자라는 뭐 요런 말을 쓰는데 요 최적자에서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만족자라는 뭐 요런 개념으로 쓰는데 옛날 시험 나온 거에서는 요런 용어들이 한 2-3번 정도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제한적인 합리적인 인간. 그러니까 반드시 나는 뭐 이 1부터 100이라면 나는 100을 받는 곳에 내가 입지를 할래? 그게 아니라 이윤이 어느 정도 난다면 그래서 이윤의 공간적 한계라는 그 안에서는 뭐 입지할 수 있어 뭐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이 남가게 되는 뭐 그런 정도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지리 정치 경제학에서 최근에 어쨌든 이 흐름이 이런 그 어떤 구조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뭐 그런 거. 근데 이게 정치 생태학에 했을 때 내가 작년에 이 기출 다룰 때 이 물채점 하면 구조주의라고 해서 그것도 맞게 해줄 수 있다 이랬는데 틀리겠어요. 근데 이 책들을 보게 되면 이 정치 이 생태학 같은 경우도 구조주의 범죄 포함을 시켜. 그래서 그걸 이의제기했으면은 맞게. 근데 사람들이 쓰면서 정치 생태학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근데 구조주의는 쓴 사람들이 되게 많았거든. 그래서 이의제기하면 됐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 근거 책에 나와 있거든. 근데 그 안 된 것 같아. 그건 뭐 명확히 안 된다, 뭐 이렇게 자른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생산 방식의 변화에서 우리가 이제 보는데, 먼저,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이제 생산 요소다라고 하면, 이 고전 경제학에서 생산 요소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뭐를 얘기를 하냐? 생산 요소. 그러면은, 이 생산 요소로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노동, 자본, 토지,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21세기에 들어와서 이거 갖고서는 안 된다라는 거야. 뭐냐? 기술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졌다. 지금 뭐 우리나라 지금 뭐 주가 지수가 뭐 5천 막 6천 막 떨어진다고 그래도 5천이잖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뭐 2,300, 400 정도 했었거든. 그건 뭐야 결국 이 올리는 게 뭐야? 반도체잖아요. 그죠? 인공지능 뭐 이런 AI라든가 뭐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양자역학 뭐 컴퓨터 같은 것도 이제 양자역학을 이용해서 뭐 이 컴퓨터도 나오게 된다 이렇게 하는데 이 기술을 상당히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해요. 근데 문제는 이 토지는 생산 요소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서 이 토지라는 것이 쉽게 말해서 앉아서 돈 번다 이거죠. 우리나라 부동산 투기 난리가 나는 거잖아. 아무것도 안 해도 막 땅값 올라가. 말이 돼? 무슨 뭐 콘크리트 이런 시멘트 건물 뭐 30몇 평이 무슨 30억이다. 이 말도 안 되는, 내가 생각해 말도 안 돼. 있을 수가 없어 이거는. 근데 이 자본, 노동, 기술하는 이런 생산 요소에서 생산성이 증대가 돼. 생산성이 증대가 되는데 토지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런 것에 의해서 불로소득이야, 불로소득. 그래서 이런 것이 현재 이 문제가 되고 있고 이게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야 이게 홍콩에 갔더니 그 6평짜리가 무슨 15억 해서 장난해나 그랬거든. 근데 15억이야. 우리나라는 중국인들이 볼 땐 너무 싼 데야. 시설도 좋지. 막 널찍널찍하지. 시원하잖아. 아파트 가면 막 나무도 심어져 있지. 뭐 주차장 공간도 많지. 그런데 뭐 10억이래. 지네는 6평짜리가 15억인데. 그래서 이 중국 자본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서울에 그 반포 터미널 있는 거기에 이제 아파트 막 져서 거의 한 3분의 1 정도가 중국인이라는 거. 지금 막 올리는 거예요, 얘네들이. 제주도 같은데 이 송악산 같은 경우, 작년에 이제 송악산이 시험에 나왔잖아요. 스코리아 마운트라고 그래가지고 송악산이 대표적이다. 그 송악산을 중국인이 산 거야, 350억에. 근데 이게 말이 되냐 했더니 제주도에서 560억 주고 다시 샀어요. 그 사람들 가만히 한 3년 만에 210억 벌어왔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험중 발언 나오는데 그래서는 안 되는 거지. 절대 우리 지리를 하는 입장에서. 근데 자관 이게 현실이다 이거야, 현실.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럼 토지는 달리 어떤 써먹을 데가 없냐. 그건 아니다 이거죠. 아직 시험에 이 토지와 관련된 우리가 지리인데 지리는 땅이잖아. 그럼 생산요소 토지를 우리는 좀 중시 여겨야 되지 않을 근데 아직 한 번도 안 나온 거야. 그래서 내가 작년에 문제 내면서 이 토지 난 내야 된다고 생각해. 당이야. 근데 내가 생각하는 당이가 뭐 출제자한테 전달이 안 돼. 그래서 이 토지의 어떤 활용 방안 해가지고, 요런 거, 저건 내가 생각할 때 이런 걸 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여기까지 안 갔나? 근데 이런 말들은 나올 것 같아가지고, 뭐냐? 이 리테일 샵이라는 것, 리테일, 이 생산자 또는 도매자로부터 직접적으로 이 구입을 해. 그래가지고, 소매하는 것. 그러니까 이 생산자라든가 어떤 도매상, 여기에서 이 소매로 직접 파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브랜드 제품도 다 여기에 포함이 돼. 우리가 아주 쉽게 보는 것. 편의점이 지금 매출 1위라는 거잖아요. 백화점이나 이런 데보다도. 그래서 그런 이런 것.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플래그십이라는 그래서 뭐 삼성 갤럭시 플래그십 1위 나오잖아. 플래그, 깃발. 베이 깃발 기아면 내가 먼저 간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라든가 대표적인 매장 이런 것들을 해서 자기네
제품의 어떤 브랜드 홍보하는, 이런 것으로 해서 나가게 되면서 이 토지 활용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이 국가가 또 산업단지 만들잖아요. 최근에 와가지고 뭐 이 전라북도 새만금 지역 같은데 뭐 현대 자동차든가 거기에서 뭐 10조를 투자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럼 판도가 이제 바뀌게 될 거야. 뭐 거기 지역이. 국무총리가 그 새만금인데 익산에다 뭐 전세 얻어가지고 뭐 거기로 이사 가겠다 그러고 뭐 막, 그런데. 그럼 거기 기존에 땅 가진 사람들 또 엄청나게 돈 자고 나니까 세상이 바뀌었네, 이런. 그래서 이런 말들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먼저 한번 이걸 넣어놨어요. 요 밑에 요 그림은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우리가 공업 입주론 얘기할 때 자본이 노동을 대체한다. 그러니까 기계화가 뭐 들어간다거나 하면은 뭐 바뀌어질 수가 있겠죠. 노동은 그만큼 줄어들 수가 있겠죠. 지금 뭐 이 로봇 시대가 되고 AI 시대가 되고 하면서, 이 미래에서 없어질 직업이 되게 많다는 거 아니야. 근데 교사는 절대 안 없어져. 없어질 수가 없지. 교육인데. 근데 이 교육이라는 것이 지식을 전수한다. 이렇게 하면 교육도 가치를 없어지죠. 뭐 찾아보면 되는데, 인성교육. 그래서 우리, 홍익인간이라는, 뭐 이런 건 널리, 두루, 이러고 이런 사람이 되라. 남한테 해끼치지 말고, 남을 도와주고. 그래서 이 교육이, 그런 역할을 이제 수행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할 수가 있겠죠. 그게 이제, 포디즘. 뭐 했을 때 포디즘이라는 것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소품종 대량 생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뭐 할 수가 있겠죠. 그 전에는 뭐냐? 소품종 소량 생산이잖아. 장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뭐 이런 거로 갔다가 이 포디즘으로 나오게 돼요. 근데 이 소품종 이 대량 생산이 되면 여기에 전제가 뭐가 돼야 되겠어? 전제가 대량 소비가 이루어져야지 되는 거죠. 이 대량 소비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구매력이 늘어나야 되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어떻게 했냐? 미국의 FBI가 노동조합 결성했는데 엄청나게 지원을 해. 노조 만들어라, 이거야. 우리나라에서 지금은 이 노조가 뭐 굉장히 강경이다 그래서 막 좀 반대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은 신자유주의야. 노조가 약화가 돼야 돼. 그게 지금 이 흐름이 이렇게 좀 바뀌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 포디즘이 나오게 될 때는 어떤 그 노조를 지원해. 왜? 그만큼 이 대량 소비를 시키려니까 노동자들의 임금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뭐 그래서 나오게 된 게 이 포디즘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포디즘은 조금 전에 되면 규모야, 규모. 대량 생산을 하니까 얼마나 크게 쳐야지 되겠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뭐 이런 말을 써놨고, 대도시고 이제 분공장 체제로 해가지고, 좀 전에 얘기했지만 메시 같은, 영국 같은 경우도 이런 분공장, 체제가 되는데, 이 분공장 뒤에 이제 얘기했지만 분공장이 이 좋은 점이 많다 이거죠. 뭐 별로 신경 안 써도 그냥, 야, 이거 생산해. 그럼 알아서 그냥 다 판매하고, 기술 이거 적용해. 뭐 되게 편해. 요거는 이제 뒤에 얘기 나오니까 그냥 지금 말로만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지역의 어떤 고착성, 지역 착근성이라는 말을 쓰죠. 요새 이제 그런 말을 쓰니까, 이 지역 착근성이 어떻단 얘기야? 지역 착근성이, 굉장히 낮다. 지역하고 별 상관이 없어. 좀 극단적인 예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최근 쿠팡 이런 게 문제가 되잖아요. 돈 우리나라에서 엄청 벌어간다는 거 아니야? 세금 하나도 안 낸다네. 나 그건 몰랐어? 세금을 하나도 안 낸대. 이런데 어쨌든 포디즘 되면서 이 자본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번다 이거죠. 이제 인간 소외, 찰리 채플린 영화, 뭐 요새 젊은이들 그런 영화 보나? 보면 거기에 뭐 이렇게 이게 막 돌아가는데 그 안에 막 들어갔다가 나오고 팍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인간 소외가 이때 되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사회학에서는 이 인간 소외의 문제를 되게 많이 다루는 거야. 그 뭔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고, 내가 다 있는 것 같아. 군중 속에 고독이야. 다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외로워. 뭐 이런, 그 다음에 이게 돈을 벌게 되다 보니까 이제 노조 만들었잖아.
노조 만드니까 뭐야? 노조라는 건 그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단체잖아요. 그러니까 임금 올려줘.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지. 너무 뭐, 우리나라는 좀 그런 문제가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할 때. 이런 말 하면 안 돼. 이게 정치. 근데 어쨌든 내 생각에 연봉 1억인데도 막 파업하겠다고 그러면 그건 좀 심한 거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들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들게 돼. 하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위기야. 그래서 이런 위기에 대해서 이제 이 뒤에 나오지만 그 위기를 이제 대응하는 위기를 진단하는 그런 이론이 두 가지로 해서 좀 전에 얘기했지만 유연적 전문화론과 조절 이론이라는 이런 두 가지가 나오게 된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거. 그래서 이제 포스트 포디즘으로 한데 이거 뭐냐?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간다 이거죠. 그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야? 혁신이야, 혁신. 그 다음에 창고 비용 줄여야 돼.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 이제 적기 이 생산, just in time product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런 거를 또 그 맥키넌 책 보니까 맨 린 생산이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나는 이게 린 생산이라는 게 일본의 이제 뭐 토요타 자동차에서 채택한 방식을 린이다라고 하는데, 이거 쓰니까 뭐 할 수 없이 뭐 써야지 된다면 사실 이건 좀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용어 자체가. 근데 어떻게 할까? 뭐 내가 하는 것. 그래서 적기 생산 체제를 통해 가지고 창고 비용이 줄어들겠죠. 대신에 이 대기업 주변에 굉장히 많은 소규모 업체들이 쫙 몰려들어. 쉽게 얘기해서 울산 자동차다. 그럼 우리가 그냥 자동차 공장 하나인가? 그 주변에 3,800개 정도의 그 부품 업체들이 있는 거야. 쫙 몰려드는 거야.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유연적인 생산 체제를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뭐야? 이 신산업지구 지역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이 되는 그럼으로써 신경제 지리학이라는 우리 이제 지리학에서는 그렇게 하면서 신산업지구가 나타나게 된다는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다 이거죠. 자, 근데 이런 거를 우리가 뭐 시험에도 나왔었는데 2번 나왔어요. 2번 요 그림이. 요 그림 가지고 이제 2번 나왔는데, 우리 지리에서는 기본이 뭐야? 항상 자료를 보고 해석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보니까 적응 속도가 어떠냐? 이 위로 가면서 빨라. 밑에는 느려. 생산량, 여기 소량, 대량. 그리고 품질, 여기에서 이제 어떤 경쟁 동료에서 품질이 좋아? 뭐 별로야. 뭐 이런 식으로 나눴을 때, 지금, 어떠냐? 여기가 시꺼매가지고 요 말 내가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자, 기본적으로 포디즘이다라는 건 뭐야? 포디즘. 소품종 대량 생산이다 그랬잖아요. 가격, 대량 생산하니까 싸겠죠. 그죠? 그리고, 이 어떤 적응의 속도, 그러니까 기술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그냥 있는 거 갖고 찍어내는 거야, 막. 그냥 계속 찍어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느리다. 근데, 요거부터. 그런데, 지금, 이 기술의 어떤 변화라든가, 수요의 변화에 대응한다거나 하는 이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빨리 움직여. 그런 걸 뭐라 그러냐면, 유연적, 전문화, 뭐 이래가지고,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주로 뭐냐면, 이 중소업체들이, 이 집적이 된다 이거죠. 이 중소업체들이 집적이 되면서 바로 이 신산업지구라는 요거 관련해서 이제 이 뒤에 나오겠지만 스콧 신산업공간이라든가 피어렌사벨에서 산업지구 신산업지구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든가 그 다음에 뭐 클러스터 쿠크의 지역 혁신체계까지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이 얘기되어지는 그래서 경제지리학이라는 뭐 이런 거로 나가게 된다니까 다 신산업 공간인데 사실 이게 스콧 이따 뒤에 하나하나 다 나와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신산업 지구인데 퓨어렌 사벨 그 다음에 클러스터 포터 그 다음에 지역 혁신 체계 그래서 쿠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이 부분이 시험에 되게 많이 나왔던 거야. 그래서 최근에 와서 이 부분에 대한 출제가 줄어들어. 아까 얘기했듯이 새로운 어떤 접근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물어봐야 되니까 밀렸어요, 이게. 그래도 우리는 이거를 이제 공부를 또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근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지금 유연적 대량 생산이라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적응 속도도 빠르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이 학자들, 이건 이제 임용시험에서 이 말이 안 나와. 근데 이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제 네오포디즘이라는, 그러니까 포스트 포디즘이라는 말 대신에 네오포디즘이라는 뭐 이런 말을 써가지고 대량 생산을 한다. 이거 대량 생산.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이게 모듈화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딱딱딱 공정별로 모듈화 시켜가지고 딱딱딱딱 뭐 조립식 비슷하게 생산해 나가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품질에 있어서 되게 강조를 해요. 근데 많이 생산할 수는 없어. 이런 게 이제 어떤 수공업이지, 수공업. 수공업적인 장인 생산을 하는 뭐 이런 거로 얘기를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또 다양한 품질의 이 대량 생산. 그래서 이런 것도 일종의 이 네오포디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그러니까 이 네오포디즘을 요거는 뭐라고 얘기를 잘 못해, 정확히. 요것도 뭐라고 얘기를 잘 못해. 그러니까 이제 두리뭉실해서 네오포디즘 뭐 이렇게. 인데 이 말은 또 잘 안 쓰는 것 같아. 책들 봐도 이런 말들 잘 없죠. 그죠? 근데 어떤 책에는 또 이런 말을 쓰기도 한다. 그래서 요거 이제 참고적으로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다 이거죠.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이제 린 생산. 이 린이라는 말이 저건 어쨌든 뭐 별로지만 어떻게 할까 뭐 책에 있으니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 자, 이게 대량 생산이다. 그러면 이게 뭐야? 포디즘이다 이거죠. 장인 생산에서 얘기했지만 과거 옛날에 장인 생산이 포스트 포디즘. 그러니까 이게 포디즘, 포스트 포디즘. 근데 이 포스트 포디즘 중에서 이 린 생산해가지고 유연적인 생산 방식.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유연적 대량 생산이라는 걸 네오포디즘이라는 용어 잘 안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 유연적 대량 생산 방식을 린 생산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연결이 뭐 된다면 뭐 그렇게 이 연결을 시켜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모듈화 시켜서 생산을 한다는 뭐 이런 것. 그 다음에 적시가 되다 보니까 적시라는 건 뭐야? 창고 비용을 낮추겠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창고 비용을 굉장히 낮추려고 하는 뭐 이런 것으로 얘기를 한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이 팬덤 리전이라는 말, 이것도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고 뭐 다른 책도 잘 없고 그런데 그냥 이런 말도 있다는 정도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팬덤 리전. 무슨 말일까 이게 팬덤 리전. 팬덤. 이게 그냥 이렇게 필기체로 쓰면 잘 안 돼. 팬덤 리전. 팬텀기 뭐 이런 거 들어봤죠? 비행기 몰라? 팬덤기? 초음속 비행기를 팬덤이라고 그래. 눈에 안 보인다 이거야. 눈에 잘 안 보이는 지역이야. 그러니까 이 창고 비용을 줄이는 방식 중에 하나가 팬덤 리전이라는 거야. 뭐냐? 아주 예를 쉽게 들으면 이 길거리 같은데, 길거리는 잘 없나? 저건 여기 고속도로 휴게소나 이런 데 보면 많이 있잖아. 이렇게 그 뭐지? 동전 넣어가지고 커피 뽑아 먹고 뭐 음료수 뽑아 먹고 자판기 이런 것도 되게 많아. 근데 자판기에 물건이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죠. 팔렸어 안 팔렸어? 팔린 건 아니지만 출고는 된 거잖아. 그래서 그런 거를 팬덤 리전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건 그냥 뭐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아. 딴 사람들이 잘 안 쓰니까. 그래도 그냥 들어는 봤어 뭐 이런, 들어는 봤어 뭐 이런 정도 뭐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데는 이제 미숙련, 반숙련 이런 데는 고도의 숙련이고, 여기에서는 이 팀은 상당히 강조를 한다 이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어떤 그 포스트 포디즘,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여기는 이제 이 다중숙련이라는 말을 써요. 다중숙련.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야. 다중숙련인데 그러니까 범용 기계를 쓰는 거고,
범용 노동력을 원하는 거야. 하나만 나는 잘하면 돼. 이게 아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이 분업이라는 뭐 이런 개념이 이제 나오겠지만, 이런 데서는 이제 상대적으로 기술적인 분업을 상당히 강조를 해요. 그래서 이 기술적인 분업 다 마찬가지야 이게. 근데 이 기술적 분업이다라는 건 뭐냐? 노동 과정에서의 어떤 분업. 이 노동 과정에서의 분업해서 시간까지 체크를 하는 그런 게 테일러리즘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표준화돼 있고, 그다음에 특수요구상의 주문 생산이고 다각화되고 차별화되고 다품종 대량 생산.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그거를 네오포디즘이라는 말 대신에는 린 생산이라는 말로 바꿔준 린 생산. 조금 전에 표 있잖아. 요거를 린 생산이라고 그랬네. 린 생산. 린 생산. 요런 거를 네오포디즘. 요렇게 이 구분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게 다시 돌아가서 포디즘, 포스트 포디즘. 뭐 했을 때, 전용기계, 범용기계. 요런 것도 시험에 한번 나왔었어요. 전용기계다. 포디즘은 그냥 뭐, 자기가 하는 일만 잘하면 돼. 여기서는 그거 안 돼. 이거저거 두루 잘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구상기능과 실행기능 했을 때 여기서는 분리가 돼 있어. 구상, 본사에서, 생산은 분공장에서 명확하게. 근데 여기는 구상과 실행이 통합이 돼.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강조가 되는 게 뭐겠어요? 얼마나 우수한 사람들을 뽑느냐. 이게 되게 최근에 와서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잖아요. 연봉이 3억인데 이거 3억도 좀 그런데 5억 줄게. 그러면서 구글이라든가 뭐 이런 데 있잖아. 기술이 있다 그러면 5억이야 연봉이. 한동안 프로그래머들 인기가 엄청 좋았던 적이 있었어요. 요새는 지금 AI 이쪽 반도체 이쪽 기술자들 인기가 되게 올라갈 것 같아.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신용체계, 신뢰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포스트 포지즘에서는 이 신산업지구라는, 조금 전에 얘기했죠. 저 신산업지구라고 그냥 간단하게 써놨지만 뭐 학자들에 따라서 신산업 공간, 신산업지구, 뭐 클러스터, 지역 혁신체계 뭐 이런 식으로 나눈다는 뭐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죠? 계속 이렇게 이제 비교하는 거니까 뭐 똑같아요. 이거 비교 뭐 그래서 요건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보면 이제 수직적 통합이냐 수평적 통합이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자, 저게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거야? 뭐 막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아주 쉽게 얘기해서 수직적 통합이란 건 뭐야? 그냥 회사를 내 안에 포함을 시켜버리는 거야. 그죠? 수평적이라는 건 뭐야? 내가 있는데 요 비슷한 거 이렇게 묶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크게 수직이고 수평이고. 그래서 이 수직적인 것과 수평적인 거를 비교를 해본다면 어떻게 되냐 했을 때, 요 테일러리즘, 케인스주의 요건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도록 하세요. 이 테일러리즘, 요거는 이제 이 어떤 이 이념으로 보면 이제 자유주의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 케인스가 이 어떤 그 뭐라 그랬지, 이게 요거는 이제 관리주의, 도시 이제 뭐 합의 구분에 따른다면 이 케인스주의에 입각해서, 즉 보건복지나 뭐 이런 것들, 노동자들 뭐 국민들 이런 것들에서 복지 서비스를 강조를 해. 그런 게 이제 도시 관리주의가 된다. 이게 그건 이제 도시일에서 다시 나와요. 그러다가 최근에 신자유주의로 가면서 거기서는 뭐냐? 기업가주의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버넌스의 어떤 특징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다 이거죠. 그리고 조금 전에 내가 이제 뭐 이 노동 과정에서
기술적 분업 뭐 얘기를 했었죠. 근데 분업이라는 게 기술적 분업도 있고 사회적 분업도 있고 공간적 분업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기술적 분업은 노동 과정에서, 사회적 분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회적인 분업이, 그러니까 어떤 데는 신발을, 어떤 데는 뭐 의복을, 뭐 어떤 데는 뭐 음식을, 뭐 이런 식으로 다 나뉘어, 이런 거를 사회적 분업이라고 그래. 공간적 분업이라는 건 당연히 공간적으로 나뉘어지는 것. 그래서 이 본부 같은 경우에는 주로 대도시에, 생산 기능은 이제 뭐 분공 양식으로 해서 지가가 낮은 곳이라든가 아니면 개도국이라든가 하는 데까지 가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줄 수가 있다라는 뭐 요거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이 지금 얘기하려다가 요거 얘기하려다 그 앞에 거를 봤어요. 수직적 통합과 수평적 통합. 수직적 통합 목적, 효율성, 그냥 하나로 이제 쫙 가자 뭐 이런 거고, 이런 거는 시장을 확장한다거나 경쟁 업체를 없애는 것. 그러니까 M&A 같은 거를 해가지고 가는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시험에 이제 조인트 벤처라는 뭐 이런 게 이제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이 수평적 통합의 하나의 유형으로 볼 수도 있겠죠. 시장을 새롭게 이제 개척해 나가는. 근데 그건 자회사의 개념이니까 조금 다르지만, 그건 이제 뒤에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수평적 통합에서 이제 플랫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뭐 이런 거로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고, 이게 장단점 해놨어요. 수직적인 것, 하나로 그냥 쫙 가. 이 효율성, 요게 상당히 좋겠죠. 그죠? 이게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이제 위계형의 어떤 그 가치 사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요런 것이 잘 나타나는 특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알아듣나? 막 처음에, 첫 시간에 막 뒤쫓고도 이게 막 안 헷갈릴까 몰라. 근데 어쨌든 계속 반복이니까, 공부라는 건 반복 학습이니까, 들었어, 뒤에 가서 다시 나오고 뭐 하니까. 그리고 수평적이다. 이 문제는 뭐냐? 돈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대기업 단위로 가야 돼. 수평적이라는 건 뭐냐? 독과점해가지고 정부 규제 대상이 되고, 이쪽과 이쪽이 서로 틀려, 조직 문화가. 여기에서는 그냥 아직 의복 같은 거, 여기는 자유, 프리. 근데 여기는 딱 그 회사복 입어. 뭐 이렇게 되면 뭐 이게 부딪힌다 이거지. 이 부딪힌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혁신에 장애가 된다는 얘기. 왜? 암묵적 지식의 획득이 그만큼 어려워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유연성이 저하되고 혁신의 어떤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는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이거죠. 이게 계속 반복인데, 요것도 이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표를 여기다 집어 넣어 놨어요. 지금 보면 1910년대 이전에 소량 생산, 소량 소비야. 1910년에서 1930년대 소품종 대량 생산인데 소량 소비야. 그럼 이거 되겠어, 안 되겠어? 회사가 망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오게 된 게 대공황이야. 이 대공황을 타개하려고 한 게 뭐야? 전쟁이야. 근데 이제 뭐, 이거를 이제 좀 좋게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뉴딜 정책을 뭐 실시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전쟁 터진 거야, 전쟁 여기에서. 그런데 이 노조 지원했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돼? 대량 소비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얘기야. 대량 소비가 이루어지게 되니까 1940년에서부터,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굉장히 좀 안정이 돼요, 국제 질서라는 게.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요 조절 이론에 나오는 건데, 뒤에 다시 한번 나와요. 경쟁적인 조절 양식이야. 근데 이게 경쟁인데, 여기에서는 외연적이야, 외연적. 여기 뒤에 나오는데, 외연적이야.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에서 이제 이 판매를 해. 자기네 나라에서 판매하는데 한계 온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식민지 지배를 해. 그래서 확대를 해. 니네만 저기냐? 우리도. 우리도. 하면서 이제 우리도 하는데, 요런 데 이제 나온 게 뭐 영국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뭐 네덜란드라든가 뭐 스페인 뭐 이런 데죠. 근데 뒤늦게 후발주자들이 나왔어. 후발주자로 나온 게 독일이라든가 이탈리아라든가 뭐 일본이라든가.
갈 데가 없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 뺏어야죠. 뭐. 뺏으려니까 전쟁이 벌어져. 자연지리에서 도법과 관련돼서 얘기했지만 처음에 이 식민지 하려니까 무슨 도법이 필요한 거야? 가야 돼. 가야 돼. 그래서 메르카토르 도법이 나와. 갔어. 뺏어와야 돼. 분포도가 필요해서 시뉴소이드 도법 뭐 이런 게 나오게 돼요. 그러다가 전쟁이 터졌어. 그러니까 뭐야? 비행기로 폭격하는 게 제일 나아. 그래서 나온 게 심사도법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서 그런 게 경쟁을 하는 거야. 여기서는 뭐야? 이제 안정이 됐어요. 독점적인 조절 양식이 나타나게 돼. 지금은 뭐냐? 지금은 이 트럼프라는 미치광이 하나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난리야. 이게 뭐야? 결국 지가 다 먹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딴 나라들이 숨죽이고 있는데 중국, 우리도 들어가야지. 유럽, 우리도 해야지. 일본, 우리도 해야지. 근데 일본은 미국에 붙었잖아요. 한국은 이제 지난 정권에서 뭐 거기에 같이 붙으려고 그래. 그래서는 안 돼. 뭐 하면서 균형 외교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나가는 거고. 그래서 신자유주의, 케인즈주의, 아까 얘기했듯이 뭐 자유주의 뭐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시험에 나왔던 거는 요런 거를 괄호로 쓰는 거 해가지고 요게 이제 전문화, 표준, 분업화 이렇게 되지만 이연교 책에서는 이제 이걸 표준화라는 뭐 이런 말을 썼어요. 그래서 이 표준화된 제품 이런 것들을 한다. 여기서는 유연적인 전문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를 괄호 넣기 하는 거로 이제 시험을 냈어.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게 바뀌어져. 여기 이 외포가 아니라 이거 잘못 썼어. 외연적인 축적. 그러니까 이게 외부로 이렇게 확대가 되는 거야. 여기에서는 내포야, 내포. 이 내포라는 건 뭐냐면 똑같은 냉장고라고 그래도, 똑같은 TV라고 그래도, TV 옛날에 있던 거 금성, 옛날 제일 처음 나온 게 금성 TV라는 게 있어. 금성 TV 산 사람이 지금도 금성 TV 보고 있나? 아니야. 삼성 TV. 자, 삼성 TV가 나왔어. 그럼 삼성 TV 봐. 그것도 뭐 LED니 뭐니 막 나오잖아요. 이렇게 기술 개발에 의해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내는 거야. 그런 게 내포적인 축적 체계라고 얘기를 한다 이거죠. 여기서 이제 유연적에서 소비자들의 어떤 그 취향에 따라서 가게 되는, 뭐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는 그런 걸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이거죠. 계속 나와. 이거는 그냥, 계속 나오니까 똑같은 얘기니까 참고하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제 이 생산 체계에서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이제 적기 생산이라는 요게 뭐야? 린 생산이다 이거죠. 그 포디즘에서 대규모로 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야 돼, 이제는? 안 되죠. 내부 거래 비용, 스콧 같은 거는 이제 거래 비용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어요. 좀 이따 나오지만, 이 내부 거래 비용이, 이제 굉장히 높아져. 내부 거래 비용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니까 대안이 뭐야? 내보내는 거지, 뭐. 규모를 축소시키는 거지. 이게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벤처야, 이게. 사내 벤처라는 말 들어봤죠? 직원들이 니네 나가서 이 부분을 니네가 맡아서 해. 하면서 이제 내보내는 거야. 이제 독일 사람들은 이런 걸 이제 스핀오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스핀오프.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는 거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웃소싱이라는 건 뭐야? 외부화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바깥쪽으로 내보낸다 이거지. 이 바깥쪽으로 내보내는데 이 오프쇼어링이라는 요 단어 쓰는 것도 2번이나 시험에 나왔었어요. 오프쇼어링이라는 건 뭐냐? 기본적으로 딴 나라야, 딴 나라. 해외, 저비용 국가야. 그래서, 낮은 임금을 주면서, 하는, 요런 것. 근데, 최근에 와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처음에는 주로 이제 이 백오피스 기능 같은 경우를 주로 내보냈어요. 아웃소싱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백오피스 기능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단순화돼 있죠. 표준화돼 있죠. 그게 뭐 전화로, 안내하는 거야. 콜센터 같은 경우. 뭐 그냥 뭐 안내하고 끝이야. 근데 최근에 와서는 어떻게 되냐? 이제 이 고급, 고차 서비스 기능까지. 고차 서비스 기능까지도 이 기아 서비스 기능.
이 고차 서비스 기능까지도 이 아웃소싱이 이루어지는 식으로 바뀌어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렇게 고차 서비스 기능까지 간다라는 건 결국 뭐야? 개도국의, 자, 우선 저렴한, 우선은 이 비용이 어때요? 저렴하죠. 그죠? 근데 이게 아무리 싸다고 그래도 이런 고차 서비스 기능을 맡길 수 있어? 이거는 뭐냐면 이 아웃소싱 지역, 즉 이 개도국과 같은 지역이 어떤 이 인적 자본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었다는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이거죠. 이런 것과 관련지어서 이제 이 처음에 개발도상 국가가 훌륭한 저건 똑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외국으로 나가. 그게 이제 두뇌 유출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선진국에 가서 이거저거 배웠어 많이. 그리고 다시 지네 나라로 돌아가. 그런 걸 뭐라고 그래? 그런 걸 두뇌 순환이다. 시험에서 두뇌 유출이라는 것까지 나왔어요. 아직 이 두뇌 순환이라는 건 아직 안 나온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기네 나라로 다시 돌아가는 거야. 자기 나라로 돌아갔어. 그래가지고 아웃소싱을 맡겨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야. 어쨌든 그 훌륭한 사람들이니까, 훌륭하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다. 그 이외에 뭐 온쇼어링이라는 것도 있고, 니어쇼어링, 리쇼어링, 프렌드쇼어링, 이런 거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프 하면은 해외, 온 하면은 국내. 뭐 이런 식으로 아웃소싱을 주는 이런 걸 얘기를 할 수. 그다음에 이제 신사로 아까 얘기했죠. 스콧, 피어렌사벨, 포터, 쿠크. 요거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쭉 정리를 할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